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도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며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저희들의 욕심과 저희들의 인간 중심적인 삶과 생각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이웃을 어렵게 하고 이 사회를 혼돈스럽게 하고 또한 거짓으로 만연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을 저희가 주님 앞에 겸허하게 회개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옆으로 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젊은이들도 있고 이렇게 자식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한 병으로 가난으로 고생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작은 것이나마 함께 나누어 무거운 짐을 함께 저희들이 나누어 지고 갈 수 있는 또한 용기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임이 정말로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살려가고 서로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시작할 때 무거운 멘트를 한 것 같아. 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미사리에 있는 우리들 교회 가셔서 피아노 연주와 또 선교 보고 간증하셨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하신 곡이 무슨 곡이었죠? 예수 우리의 희망 피아노로 연주하셨는데 그거 잠깐 한번 듣고 그리고 이제 황 목사님이 발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 목사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인데 네. 핸드폰으로 잘 나오는데 여기다 올리니까 약간 좀 행동이 좀 늦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본 선교사님 보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동적인 보고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예. 우리 실제 연주 보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직접 들으면 더 좋아. 이제 들으러 그래요. 가야겠습니다. 어서요. 오세요. 직접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자, 이제 황 목사님이 발제를 해주시고 발제물 이미 보내주셨지만은 발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제 가지고 같이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 자체가 뭐 여러 실제적인 사례들을 많이 다룬 책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되게 의미가 있었고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좋은 책인 것 같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들을 좀 짧게 제가 그냥 요약 발제하고 그다음에 같이 또 이야기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PPT를 준비했는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마을에 해답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 되찾기 제목이고요. 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에서 결국에 이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지금의 이제 시대가 한국의 경우에만 봐도 인구 보너스의 시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음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시기에서 그 반대의 말로 요즘에 하는 이야기가 인구 오너스라고 이야기해서 인구가 줄어들므로써 사회적 위기가 온다. 여기에서 이제 이 책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공동사회, 저희 신학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의 이익사회로서의 전환되는 과정에 지금 있다. 한국이 민주화와 또 산업화를 이룩했지만 결국에 또 공동체성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요런 문제 제기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주 모델에서 이해관계자 사회로의 전환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자본주의가 어떤 의미에서는 특정 집단 또 기득권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형식이었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이 사회 경제적 모델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사회, 모두에게 그런 이익이 돌아가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에 이 책에서 이제 이러한 전환의 시기가 있는데 이런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미시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로부터 이 이야기를 풀어가야 한다. 이 두 저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두 분의 논지는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5년 동안 다양한 교회들, 다양한 사회, 그리고 또 외국의 사례까지 직접 또 연구해서 본인들의 이제 이론을 좀 뒷받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왜 마을에서 답을 찾아야 하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거시적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단순히 그냥 지자체 단위에서 일시적인 지원은 한 번의 그런 어떤 원조 같은 거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는 뭐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 그 디지털이나 비대면 사회의 발전으로 어떤 연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또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이런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차원의 이 마을 공동체가 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 답을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림이 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마을을 연구할 것인가?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예전에 그런 전통사회의 마을의 개념으로 회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마을을 재발견하고 마을의 공동체성을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새롭게 발굴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회로 만들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지켜야 하고 그리고 서로 상호 배움이 있는
이러한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들을 가치들을 좀 지켜가고 살려보자. 이제 요게 이 책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5년 동안 7개의 권역, 24개의 지역을 여러 번 현장 조사하고 또 외국의 사례도 있고요. 또 30명 정도는 질적 인터뷰를 통해서 깊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귀납적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얻은 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지역 공동체가 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마을 공동체성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5가지 키워드를 뽑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 끈기, 혁신, 협치, 소통, 참여 요 5가지가 이러한 마을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다. 예, 그러면서 그 각 챕터마다 중요한 이제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이론도 있었지만 저는 더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어떻게 진짜 진행됐는지 그래서 그 나오는 사례들을 한번 다 인터넷이나 거기에 한번 기사 같은 거 한번 찾아서 한번 보기도 했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사실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가야 할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그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마을 공동체 조사하고 그 희망 제작소 한 것처럼 좋은 곳을 좀 많이 직접 눈으로 보고 담아두고 경험해야 좀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끈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지역 공동체가 어떤 의미에서 저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회복력, 레질리언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타격을 입었을 때 다시 빨리 회복하는 그런 힘은 어떤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다져져온 그 끈기라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한 예로 일본의 예를 하나 드는데요. 그 미야자키현의 아야정이라는 곳인데 그 제가 기사를 한번 링크를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일본의 아주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이 실제로 어떻게 생태 전환 마을로 변환이 되고 또 실제로 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어떤 숙박 시설도 그렇고 또 어떤 로컬 푸드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이게 다 통전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마을로서 이제 어떻게 이게 변환되어 가는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일본의 이 마을 전환에 있어서 고다 미노루라는 이 마을의 리더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 부분을 특징적으로 꼽고 또 한 가지는 한국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초기부터 중소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 로컬 푸드를 자신들의 상품화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사실 뭐 지역 특산물이라고 해서 이런 거 많이 만드는데 사실은 약간 어설프거나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는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이 바로 붙어서 상생하는 관계로 성공적인 어떤 제품들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실제로 농촌 마을이지만 재정적인 수익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예로 로컬 푸드로 만드는 제품들도 만들고 다양한 이런 모임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 있었고요. 이 저자는 그 다음에 한국의 예로는 성남의 주민 신협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찾아보니까 그 기장 측 예전에 이제 기장 측에서 그런 산업화 시대에 기장 측은 조금 더 비민 운동 쪽에 더 집중을 했고 이제 통합 측이나 이쪽은 저희 쪽은 조금 더 산업 선교 현장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기장 측은 조금 더 비민 구제, 빈민 운동에 더 발벗고 들어갔는데 이 주민 신협도 그 당시 성남으로 이제 이주 정책이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 이름이 주민교회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런 어려운 상인들, 자기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처음에 5,000원씩 10,000원씩 내가지고 그런 주민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돈을 대출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게 지역 단위로 더 펼쳐지게 됐고 그러다가 한 번의 계기로 한번 시장에 큰 불이 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때 다들 이제 어려운 시기였는데 다들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 주민 신협이 아주 저리로 그리고 때로는 그냥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 지역사회의 이제 신뢰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 마을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고 다양한 주민활동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주체로서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협 하면 그냥 은행의 느낌인데 여기에 있는 성남의 주민 신협은 2층이나 3층이 마을 그런 센터처럼 주민자치 저희 부천 새로운교회 같이 신협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밑에는 이제 교회 주민교회라는 그 교회에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돌리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주민신협 이사장도 이 주민교회 교회 교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마을의 핵심적인 리더로 일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40주년 영상이 있더라고요. PPT도 제가 나중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PPT에 제가 다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누르시면 네, 해당 자료를 좀 대표적인 거 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 하나 끈기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예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산의 그런 의료사회복지사회협동조합도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용인의 수지 느티나무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뭐 도서관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서점을 하고 있으니까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도 도서관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마을의 아주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단순히 도서관의 역할이 아니고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이주 공동체, 새로 온 유입 인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냥 도서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 운동이 이게 거점처럼 이제 여기가 사용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건물을 또 제대로 만들어서 다양한 이제 아예 일을 맡아서 재단법인으로 성장해 갔고 이제 그 마을이 아주 중요한 시민운동의 본거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에 어떤 헌신된 사람들, 그 소수의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의 공동체가 행동될 수 있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끈기를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혁신에 대한 키워드인데 또 여기도 이런 열린 공동체는 일단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추구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을 공동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실험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로컬 푸드 개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대표적인 예로 그 완주의 로컬 푸드 협동조합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로컬 푸드를 개발하다 보니까 기술의 혁신도 같이 따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그 진짜 두유라고 이게 여기서 나온 협동조합 물건이더라고요. 진짜 두유라고 아주 진한 두유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제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주라는 작은 농촌의 하나의 로컬 푸드가 좀 성공을 거둬서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까지 이루는, 그러니까 두유 기술에 있어서 여기가 갖고 있는 또 아주 원천 기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 공동체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원기술까지 보유하게 되는 이러한 혁신을 이루었다. 그런 한 예로 완주의 로컬 푸드 협동조합을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 비슷한 예로는 또 경기 둘의 생협 이야기, 여기 부천에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보통 이런 생협들이 조금 지나면은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여기는 좀 독특하게 책임 조합원 제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보통은 뭐 조합원들 생협 같은 거 하면은 한 3만 원 정도씩 내고 출자금 내고 시작하는데, 사실 이걸로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여기는 조금 더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을 쓰고 또 공격적인 방법을 해서 뭐 100만 원 출자를 낼 수 있는 회원들을 따로 관리해 가지고 책임 조합원 제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재정을 어떻게든 확충해내는 방법을 만들어냈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결국에 제품이 좋아졌고, 그 제품이 또 잘 팔리니까 다시 또 재투자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예로 경기 둘의 생협, 부천에서 했던 생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느낌으로 지금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한데 성수동에
성수동이 요즘 좀 핫한 곳인데 뭐 다양한 청년 벤처 기업들도 많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또 예로 성수동에 커먼 그라운드라는 데도 있고요. 그런 저기 컨테이너가 모여 있는 청년 벤처 기업도 있고 또 거기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주 또 모던한 느낌의 헤이 그라운드라고 그래서 청년 공유 오피스 같은 건데 여기 다양한 청년 주거 기업들이 들어와서 서로의 자원들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또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저도 안 가봤는데 여기는 헤이그라운드는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을 만큼 공간이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공간들이고요. 그래서 청년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서로 사회적 기업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고 뭐 월 사용료를 얼마 내면 여기 오피스를 쓸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업 입주 형태의 모습인데 하나의 예로 이런 성수동에 있는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을 이 높은 상가 건물 또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렵고 청년들이 살아남기 어려운데 청년 벤처 기업들이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서로의 가치와 경험을 나누는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이 공격적인 방법이죠 이것도. 그래서 아예 청년들이 모여서 좋은 건물을 세우고 거기서 함께 이제 그 건물을 공유하는 이러한 예로 혁신의 예로 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협치 거버넌스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마을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헌신된 집단도 있어야 되고 지자체의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또 기업의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조금 더 전국 단위의 어떤 환경단체 이런 시민단체와 서로가 아주 긴밀하게 협치를 이루어야 한다, 거버넌스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의 협치가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거기에 한 예로 노원구에 있는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라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앞에서 본 이야기처럼 다양한 어떤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고 또 여기 독특한 것은 요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가 주축이 돼서 그다음에 환경단체들과 함께 또 협동조합, 노원구청이 함께 제가 옛날에 이거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그런 행복주택 같은 건데요.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저렴하게. 근데 여기는 뭐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보다 더 앞선 단계로 거의 이런 어떤 관리비가 들지 않도록 돌아가는 집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지내고 그러면서 여기 온 주민들이 함께 환경에 대해서 공부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거주자 중에 일부는 환경운동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환경운동을 해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한 주거 공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얘기를 한 이유는 아파트 입주민 협동조합, 노원구청, 환경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이 협치의 과정을 이룬 대표적인 예로서 여기 노원구에 있는 이 이제 에너지 제로 센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또 이렇게 비판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데 한 2, 3년 살아보니까 어느 달은 10만 원을 냈다더라 관리비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아직 좀 결함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아주 이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막 소송도 걸고 이런 일들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청원도 넣고 하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여지는 것만큼 기술력의 한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협치에 대한 이야기였고 네 번째 키워드는 이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소통이 중요하다. 근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관점은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이 저자가 그 청와대 그 국민청원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이거는 되게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실 많은 사회적 문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갈등과 조정의 시간이 필요한데 왜 그런 거 거치지 않고 바로 최고 권력 기관인 청와대에 그 특정 한쪽의 의견을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적 좀 아쉬운 듯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진 건 좋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공동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먼저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상국기관으로 이야기하는 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토론해 볼 부분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소통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냈었고 또 한 가지 예로는 전북 부암군 하서면에 있는 등용리 마을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그 핵처리 폐기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마을이 아주 시끄러워졌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조치를 받기도 했고 근데 오히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 안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나중에는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한 그 햇빛 발전소를 추진하게 돼서 이 마을 전체에 이런 태양열 에너지로 바뀌어가는 이런 운동, 전환 마을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등용리 마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이 좀 재밌죠. 이렇게 해서 각 마을마다 다 태양열 발전소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대체 에너지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 등용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이분들께 지금 이 마을의 문제가 뭔지 이야기를 했고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설득이 돼서 이분들과 함께 태양열 에너지 전환 마을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중요한 키워드로 얘기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참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제가 보니까 마을 공동체 키워드 중에 리더의 역할,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심층 인터뷰도 해보고 통계를 내보니까 일단 본인들이 조사했을 때는 대부분의 그 마을에서 공동체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40대가 많았고 그중에 남성들이 좀 더 많았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떤 마을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핵심적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머님들 그리고 주민들 중에 여성들의 실천력이 더 뒷받침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리더들의 백그라운드를 확인해 봤을 때 시민활동가가 물론 많았지만 그것 아니고 평범한 회사원도 많았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런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투신하는 이제 이런 어떤 마을을 바꾸기 위해서 회심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이야기하고 이거는 제 표현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 활동가들이 마을 공동체를 조직하는 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엘리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알고 내가 이 주민들을 갱생시키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겠다.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그런 것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이런 식의 접근은 올드한 느낌이다. 그걸 제 표현으로 내가 진보 꼰대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뭔가 혁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방식은 좀 옛날 방식 같은.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원하는 것은 진정한 수평적 소통이다. 그러니까 리더가 뭔가를 다 답을 알고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끈기, 혁신, 협치, 소통, 참여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들을 많이 이야기했고 어떤 예는 사실 다양하게 또 여러 번 중복돼서 쓰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아주 짧게 이제는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이제 아직은 완성형은 아니지만 이제 좀 고민해 봤으면 좋을 주제들을 좀 몇 가지 던지더라고요. 마을 공동체의 주제로서. 첫 번째가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유 경제가 아이러니가 있다. 왜냐하면 공유 경제라는 것은 어떤 한 공간이나 어떤 것을 함께 쉐어하는 건데 여기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의 거대 자본을 가진 특정 집단이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 공유 경제라고 이야기했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 각 집을 갖고 있는 호스트들이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돌리는 기업이 결국에 돈을 버는 그러니까 공유 경제에 함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공유 경제와 과감한 실험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성북구의 페어라운드라고 그래서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공정무역 카페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고요. 또 하나의 예로는
금천구청에 있는 민들레 워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더라고요. 되게 아주 다양한 그냥 단순히 어떤 그 페어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공간도 꽤 넓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금천구청 지하에 구청의 협조가 있었겠죠. 지하에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또 한 예로 금천구청 안에 있는 민들레워커 협동조합을 이야기했고요. 또 공유경제의 한 예로 이 청년 아까 얘기했던 헤이그라운드 입주해 있는 하나의 사회적 기업인데 B2B라고 해서 뭐 부모 투 부모라고 얘기도 하고 베이비 투 베이비, 박스 투 박스, 박스 투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비 박스에서 착안한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인데 아주 그냥 거기 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요 이렇게 간단한 자기네들의 비전을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근데 약간 심플하긴 한데 너무 재미있게 그려놔가지고 제가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들, 미혼모들이 키울 수 없어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을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이제 시작됐던 건데 결국에 이제 이 아이들이 입양되거나 위탁시설로 보내지거나 그대로 남겨지게 되는데 이 청년들이 어떠한 역할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냐면 이제 이 아이들을 버려진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가정들을 선별해서 이 가정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사역을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요거를 또 하나의 어떤 이 공유 경제, 또 공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의 예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기업인데 이런 기업 B2B라는 기업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또 예로는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아까 앞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동작구에 있는 성백골 에너지 자립마을,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또 혹은 뭐 대체 에너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데가 영국의 토트네스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대표적이고 여기를 이제 많이 좀 롤 모델로 삼아서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도입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 토트네스라는 한 동네 전체가 생태 마을로 변환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다루면서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에너지 전환과 지역 공동체라는 주제에 있어서 이 토트네스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뭐 책 내용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것 같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저의 감상평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책 자체가 현장 조사에서 시작된 이론적 고찰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론을 적은 사회학자들이 어쩌면 이론에 이렇게 좀 천착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적인 사례를 아주 성실하게 조사하고 거기에서의 문제와 또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부분에서 아주 좋았고요. 또 한편으로 전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지만 고수들을 만나면 도전도 되지만 약간 좌절되거든요. 그래서 완숙기 단계의 공동체 사례, 뭐 최소 뭐 5년, 뭐 20년, 30년,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엄청난 갈등과 또 많은 협력을 통해서 만드는 엄청난 성과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만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초라해지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도전도 되지만 이 압도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뭐 상황이나 컨텍스트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걸 어떤 기독교 세계를 넘어서서라도 이 마을 공동체라는 또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또 거대 자본주의와 맞서기 위한 특정 집단에게만 이익이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선한 의도를 가졌다는 거, 그것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하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를 뒀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이 좋다고 해도 강요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사람들하고 함께 그게 설득이 되도록 또 충분한 대화를 해가는 이런 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공동체에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원칙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의도성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공통적인 원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시작할 수 있지만 사실 처음에 세팅하는 데는 좀 재정적인 지원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자체의 지원이라든지 기업의 후원들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일이 되기 위해서는 초반에 어느 정도의 이 펀드가 들어가는 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다.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부분이고요. 또 이런 가교마 측면이나 신학적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신학교에서 아니 신학교육 과정에서 신학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협력하는 방법 또 수평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이게 목회자들이 약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권위주의적이거나 이제 일방적인 소통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체화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경험시키고 이것을 그들의 기본적인 어떤 인품처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뭘까? 교육 차원에서 이게 목회자들에게 또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한 원리로서 좀 생각이 됐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그 교회론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이 세상에 대한 교회론의 정립이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또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교회론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자기가 자신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더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놔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특징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소회 이런 몇 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네. 아이고, 네.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실감 있게 발제를 잘 해주셨어요. 좋은 또 실제적으로 사례를 좀 끌어다가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안 쪼여졌지? 아, 근데 조금 전에 이거 저 화면 공유해가지고 뭐 보여주셨나요? 네네, 네. 교수님. 공유했었습니다. 화면 공유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럼 내가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난 하나도 못 봤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저런. 오늘은 말로만 하는구나. 아, 오늘은 아니 책 요약뿐만 아니라 되게 실감 있게. 아이고, 어떡하죠? 그래서 나는 말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수님, 그렇군. 그래서 교수님이 계속 책을 보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제가 PPT. 아니 왜 그렇게 됐죠? 모르겠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카톡에 지금 그 PPT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네, 아주 발제를 잘 해주셔서 제가 안 읽어도 잘 알 수 있도록 해줬어요. 5가지 키워드 가지고 제 마을의 해답이 있다. 가장 중요한 태자가 맨 앞에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답을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정부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문제로 그렇게 실감 있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지역 차원에서 마을 차원에서 시도하자라고 할 경우에 이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실제적인 민주주의가 이제 구현되기도 하고 또 국민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지역의 문제가 로컬에 머물지 않고 세계에 도전을 주면서 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도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 가겸아가 추구하고 또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런 목표나 혹은 방법이나 굉장히 유사하고 그런 걸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지지를 받아서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소감과 감상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뭐 코멘트 하시거나 아니면 비판 혹은 좀 더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우리 교회 자리가 어딘지 이제 그 마을의 해답이 있다 해서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의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도 서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황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완숙기에 있는 그러한 그 공동체들 또는 그러한 사례들이 여기에서 많이 소개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되고 또 시작을 할 땐 누가 또 주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그 주체가 주로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그 일이 물론 뭐 소통하고 협력하고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주체는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되었던가요? 그 출발하는 주체가 처음에 시작하는 주체가 네. 네, 네. 뭐 그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관주도는 아닌 것 같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주체가 됐던 리더들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생각이 있어서 들어왔던 시민 활동가들도 있었지만 그냥 평범한 주민들이었는데 그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인식하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임이 생기고 그 모임이 발전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그 에너지 전환 마을을 얘기할 때 대조적으로 두 군데를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암리의 그 햇빛 발전소 만드는 곳하고 비슷하게 태양열 그 발전소를 만든 또 다른 마을을 얘기하는데 그 두 번째 마을은 실패했다. 왜냐면 관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그냥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똑같이 지원하고 수십억을 들여서 발전소를 다 설치했지만 주민들이 전혀 동의되지 않고 인식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실패한 예와 하나의 성공한 예를 얘기하면서 결국에 주민들의 자발적 시작과 참여 거기에서 좀 승패가 갈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아주 네, 일반적인 주민들의 안에서의 그 문제의식이 시작됐다는 부분이 좀 되게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은 어떤 걸 느끼셨어요? 그 시작하는 이니셔티브 아니 제가 주체들에 책을 대해서. 못 읽었습니다, 아, 교수님.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네, 궁금해서 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교회 자리의 관점에서도 많이 봤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성남의 주민교회 김혜성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거기에서 주민 신협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마을이 가지고 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했지만은 그 각성된 의식 있는 시민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속에는 사실은 교회에 각성된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의 참여도 적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활동해 보면은 그런 점에서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나 그런 인적 자원들이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그 마을의 해답이 있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주로 목회자들을 많이 상대를 하니까 목회자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그 철학이나 또는 신학에 근거해서 그 목회 또는 선교 사역을 펼쳐 나가더라도 본인이 항상 그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랑 또 그 관이 주도가 돼서 하는 거랑 약간 유사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탑 투 바텀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먼저 목사님이 이제 뭐 은혜 내지는 어떤 회심을 하고 그 자기가 받은 어떤 그 회심의 내용들 또 그 은혜를 성도들 중에 지도자들이랑 나누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제 또 셀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더 그 이제 저 여러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내려가서 어떤 이런 마을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게 이제 관주도랑 약간 형태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모양이 좀 비슷한 느낌이 방향이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또 완전히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결국은 바텀 업으로 올라가야 이제 진정한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어떤 그 마을이
진짜 마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저자도 이제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어떤 지도자의 이름이나 또는 뭐 그 앞장서서 막 끌고 나가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부러 그런 거는 다 일부러 빼버렸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의도는 아무래도 탑 투 바텀과 바텀 투 탑에서 이분은 더 후자를 더 강조하고 이분들은 후자를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 덕목이 여기 보면 끊긴 것 같아요. 첫 번째 덕목이 무슨 뭐 혁신이나 무슨 뭐 협치 뭐 이런 소통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로 하면 이건 인내잖아요. 끈기와 인내가 첫 번째 덕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 협치 이렇게 나가는 거 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저도 이제 그 질문 아까 그 교수님들 또 우리 같이 하시던 분들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고, 결국은 우리는 너무 어렵게 살다가 또 새마을운동 같은 게 있다가 또 새마을운동 그 어간에 이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그런 또 어떻게 보면 특별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고 땅을 일궈내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서 이제 마을을 서서히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마을 운동이 이렇게 전 한국적으로 이제 다 퍼져나가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또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책들을 이렇게 자꾸 봐서 뭔가 힌트를 자꾸 얻고 자꾸 이제 내가 위에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교육시켜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것도 물론 필요한데요.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래도 조금 이제 템포를 좀 천천히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아래로부터 이제 어떤 혁신과 또는 그 소통과 협치의 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게끔 그렇게 기다려주는 목회 또 기다려주는 선교를 하려면 굉장히 숨이 긴 목회와 선교를 해야 되겠다. 당장에 뭐 마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만 딱 얘기하면 강동진 목사님 그 보나컴 그 대표가 이번에 저희 기독교 교육과에 와서 이제 사경에 강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들었고 우리 교수들만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참여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가 어디를 가서 개척을 하든지 시작을 하든지 목사라는 정체성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그냥 마을 사람이 하나로 그냥 노동자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밝혀지는데 그렇게 하면서부터 자기가 땀을 흘리면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러다 또 실패도 하고 그런 모든 경험담을 아주 그냥 고스란히 다 얘기해 주면서 우리 학부학생들한테 이제 사경회를 인도하니까 나중에 이제 평가하는 것도 아이들의 경험 이제 느낀 거를 좀 나눠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아주 말 잘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도시 목회자가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너무 반질반질하게 말씀 잘하는 그 어떤 그 나이스하게. 사경회를 들었던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그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이게 정말 마을 목회적인 또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개혁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이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오래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네, 아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이번에 사실은 이 가규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받는, 저희 부부가 많은 유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한국 들어오면 도서관을 가서 이제 주로 이제 코너가 가는 코너가 이제 신학하고 선교 요 파트,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공했던 음악 파트, 그 다음에 문학 파트, 요게 이제 굉장히 국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그 대전환기 프레임 혁명이나 또 이번에 그 마을의 답이 있다라든가 이 책을 하면서 제 속에 브레인이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3월 1일 날 이쪽으로 새롭게 시골, 정말 이 산골이잖아요. 산골에 있으면서 적용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적용이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이걸 가지고 베트남에서도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제일 처음에 그 끈기 부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은 늘었지만 사회적 자본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 말을 제가 이게 보면서 그럼 베트남은 사실은 경제적 자본은 굉장히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고 문화적 자본이라든가 사회적 자본은 두 가지가 다 취약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가졌고, 그리고 느티나무 그 도서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적용점을 봤어요. 말 걸기. 그래서 무조건 주민에게 말 걸기 해서 제가 3월 1일 날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오후 시간에 아까 제가 이제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말을 한번 걸어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 걸었던 곳이 아까 이제 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한 10년 전에 이곳에 정착하신 화가분이셨어요. 서울대학교 서양화가를 졸업하시고 10년 동안 줄곧 그림만 그리시는 작업실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한 100m, 200m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주 멋지게 생긴 그 아틀리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는 한번 내가 꼭 들어갈 거다.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작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산책을 하는데 바깥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 좀 구경하고 싶다고, 그림 구경해도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와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고 있는데 주로 풍경화를 그리고 계세요. 근데 풍경화와 추상화가 믹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는 이제 정 선생님인데 안에 들어가서도 다 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전체 그림을 다 보는데 이 음악 매니아신 거예요. 최고의 이 음악을 LP판을 가지고 최고의 좋은 걸 가지고 듣고 계셔서 이제 음악의 접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누다가 친구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부가 저희 집에 한번 오시죠. 제가 피아노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7만 원 주고 산 피아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또 저녁 차를 마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아노로 이제 클래식 곡도 들려드리고 찬양도 들려드렸더니 자기가 20대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후로는 교회를 안 다녔고 지금은 전주교회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여름에 가장 감동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고호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너무 베트남에 갖고 가고 싶어서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 작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작가인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죠? 이래서 이제 그 책을 빌려드렸어요. 그때 그 책을 다 읽으시고는 다시 이제 제가 매일 한 번씩 이제 거기를 들리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지적 회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지적 회심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든가 아니면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 이런 부분을 제가 소개하면서 제가 또 이제 이분 만나기 전에는 이제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마을 서후숲 작은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 걸기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하루에 한 번 가서 살짝 이제 책도 이제 제가 정리해드리고 봤더니 C.S. 루이스의 뮤얼 크리스천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가. 그래서 그 책을 빌려다가 그 고호의 하나님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은 지적 핵심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거를 읽어보세요 하고 이제 이거를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현재 읽고 계신데 조금 있다가는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 선생님 댁에 지금 묵고 계시는 댁에 너무 아름다운 통나무 집인데 거실이 완전히 굉장히 홀 너무 아름다운데 제 100호짜리 그림을 좀 갖다 놓으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제가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그 가끔 안 갖다 놔도 돼요. 이랬더니 아니래요. 100호짜리 그림을 갖다 놓으면 선생님 굉장히 그곳에 계시기 아름다울 것 같아요. 와. 백구짜리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첨가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남편이 드뷔시의 꿈을 연주해 드렸어요. 근데 드뷔시가 작곡가 중에서 인상파 작곡가니까 그 곡을 이제 그 정 선생님하고 저하고 듣고 있는데 이 곡을 들으니까 선생님 갤러리에 있던 그 인상파 그 그림하고 너무 연결이 되네요. 이 말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 그림을 가져가시라고 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와. 100호짜리를 들고 밤에 남편이 그 100호짜리를 짊어지고 가는데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그림 뒷판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와. 100호짜리 그림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 사진이 너무 재밌는 사진이 찍혔고 그리고 내일은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할 거고 그 부부하고 저희가 또 4월 1일에 또 만나기로 하고 아니 그래서 이분이 4월 1일 날 평상동에서 이제 그 갤러리에서 저걸 하신대요. 전시회를 여시는데 오프닝에 이제 많은 사람을 초대를 못하니까 저희 부부하고 그 화가 정 선생님 부부하고를 따로 저녁 식사를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월 1일에 저희 그쪽이 초대됐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정말 이 시대는 어떤 것보다 사람들이 말을 걸고 그리고 사람 중심의 것에 대한 그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구나를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소우숲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베트남에 내가 가서 이거를 내가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근데 베트남은 굉장히 이타적이거든요. 이제 혁신 부분에서도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이 말이었어요. 초연결 디지털 시대에 시민사회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지려면 이를 견인하는 사람은 바로 이타적으로 협동하는 인간이다. 이 말을 이타적인 협동하는 인간. 그러면은 이 이타적으로 협동하는 인간은 베트남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이타적으로 협동하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내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이거를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하노이 대학교에서 일주일에 200명의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 한국어학과가 600명이나 되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대부분이 다 이제 삼성이나 한국 중소기업 계열 회사를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오늘 내가 이번에 읽었던 이 쪽에 있는 창의적인 또 개방적인 이런 직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 이 아이들의 꿈이 단지 언어만을 배워서 그냥 언어 통역을 해주는 이 정도 선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새로운 직업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도서관이든 아니면 문화적 공간이든 이거를 통해서 그 속에 로컬 푸드든 아니면 그 속에 카페든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고민들 이런 고민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사실은 가장 고민된 이 베트남과 한국 문화 속에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결국은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가가 저는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이제 한국 사회도 사실은 이 갈등 속에서 풀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협치 가운데서도 건강한 마을 공동체는 구성원이 지나칠 정도로 친밀하고 또 강한 연결망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대신에 조금은 느슨하고
가벼운 공동체를 지향할 때 더욱 유연하게 협동이 이루어진다. 이 말에 제가 깊이 공감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갈등적인 협력 관계.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갈등적 협력 관계. 그 갈등적 협력 관계라는 긴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협력을 빙자한 야합과 배제를 동반한 이권 정치가 제도적으로 포장되고 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 베트남 사회나 우리 사회도, 베트남 사회는 사실 한국 사회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 베트남 사회 속에서도 이 갈등적 협력 관계를 어떻게 이거를 구현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의 과제예요. 물론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베트남 사회는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그 띵감 문화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감 문화잖아요. 정감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갈등적 협력 관계에 대한 이 학생들에게 다음 짊어지고 갈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잘 발전시켜 갈 것인가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했고, 또 단어들이 제가 굉장히 새로운 단어들이 많아서 아주 마음에 드는 단어도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 다음에 베트남 가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 보고 싶다. 그 속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모락모락 우리나라 말에 모락모락 이런 거라든가 오락가락 이런 부분들, 이런 순수 한국어 단어들을 가지고 품도 제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품도 B2B에서 이런 단어들도 참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가지고, 순수 한국어를 가지고 그것에서 직업을 만들어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와. 아유, 책을 뭐 아주 샅샅이 읽으실 뿐만 아니라 책을 또 짧은 기간 동안에 살아내시고 그 말을 거는 우리 선교사님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셨네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선교적 교회나 선교자 목회에서 목회자들이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역 주민 한 사람으로 말을 거는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기성교회 30년 하시고 나서 이제 지역 공동체 운동을 할 때 딱 출발점이 목사방을 나와서 지역 주민에게 나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벌써 엄청난 변화를 그러니까요. 가져오셨네요. 100호짜리 그림 보러 오세요. 네, 가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와. 어쩜 그렇게 표현이 정말 예술가적이셔요. 그러시니까. 예, 말씀하시는 것들, 그것도 아주 섬세하게 그걸 느끼시고, 굉장히 놀랍네요. 선교사님이 네. 이렇게, 너무 책을 훌륭합니다. 보시는 그 네. 관점이나 그걸 살아내시는 방법이 굉장히 또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또 도전이 되고, 네. 그러네요. 네. 교수님, 저도 한마디 조금 더 홍 실전적인, 목사님, 네네. 네, 실전적인 고민인데, 화면 공유를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 공유. 아니, 저도 이제 비슷한, 뭐, 아직은 이제 거의 초기 단계지만 이런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요즘에 저한테 제일 많아서, 이제 그냥 지금의 상황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전적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보고 가기가 이제 시작된 지 3년이 조금 안 됐고, 그래도 감사하게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하나의 예로 다음 달 4월에 저희가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에요. 뭐 책놀이, 포토샵 모임, 영어 그림책, 우리 지은 자매님이 또 헌신해 주셔서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으로 하는 그림책, 청소년 인문학, 책 모임, 기타 모임, 또 최근에 이대에 출강하시는 미술사 박사하신 교수님인데 양평으로 이사 오셨어요. 젊은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커리큘럼을 갖고 오더니 자기가 1년 동안 강의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그 미술사 관련된 엄마의 미술관이라든지 좋은 책들을 내신 분인데, 그래서 특별 강좌로 한 달에 한 번씩 또 강좌를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요 코로나 시기인데 그래도 저희가 뭐 눈에는 뭐 잘 안 보이지만 일주일에 그래도 한 70명, 80명 정도가 온오프로 계속 동네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한 3년 정도 쌓이니까 그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냈습니다. 저는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양평 안에서 환경 모임을 하나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그거 하려면 주민들 10명의
리스트를 올려서 제안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책 모임 하신 분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10명이 같이 한 팀이 돼서 저희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군청에 갔고, 또 백 목사님은 평화 그림책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까를 제안서를 내서 저희가 군청에 12팀이 발표를 하고 3팀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원 사업을 하러 갔는데 그냥 이렇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미 동네 분들을 많이 알게 돼가지고 또 같이 교회 섬기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런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그마한 교회에서 약간 이제 확장되는 거를 막 경험하는 이런 단계여서 그렇게 이제 뭐 발표하고 아직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인데, 끝나니까 이제 그 심사위원, 외부 심사위원이 경기도에서 일하시는 분들 찾아오셔가지고 오히려 또 반대로 더 너무 좋은 아이템인데 경기도에서 하는 우리 마을 실험실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다더라고요. 요즘에 워낙에 기후 위기의 시대니까 이렇게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기 지원하면 너무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오히려 또 도움을 주시고 더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까 책에서 읽었던 관과 함께하는, 협력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금 이제 한 2단계 정도를 체험하고 있는 단계여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소박했던 모임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본격적인 그 스테이지로 올라가는 단계인데, 거기에서의 그냥 고민, 그 다음에 한 걸음 내딛는 것에 대한 좀 주저함, 이런 시간들 갖고 있고, 그렇게 제안해 주셨던 외부 심사관이 보니까 한 10년 전에 이원돈 목사님이랑 부천에서 마을 사업 열심히 하셨던 주무관님이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돌아서 이렇게 또 만나게 돼가지고 좁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저도 이 책에 있는 거를 조금 이제 초보 단계로 한번 경험해보고 있더라고요. 네. 초보 단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 우리가 20년, 30년 된 현장을 주로 연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완성도가 높아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보다는 기를 주기는 이제 그런 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초보 단계에서 어떻게 좀 발전돼 나가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공명교회 책보고 가게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책이 우리 한국 교회 또 지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에 주는 메시지나 도전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고,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대로 나누고 이제 마감하면 좋겠는데, 그동안 이제 그 선교적 교회나 지역사회 공동체 할 때 그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 또 아까 김도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주도형처럼 교회 주도형으로 비슷하게 성격을 띠는 경우도 되게 많고, 언어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을을 막 선도하려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아직 미흡한 단계가 많은데,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제 조금 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더 나가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나가려면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인들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이랑 수평적인 관계에서 소통의 폭을 넓혀야 되겠고, 그걸 하려면 우리의 신앙관도 넓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는 도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경화의 방향이나 혹은 한국교회 주는 의미가 뭔지 우리 돌아가시면서 한마디씩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도나 교수님부터 한번 다시 한번 돌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뭐 희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자체가 또 오늘 저녁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다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그 상해 중심 또 북경 중심으로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갖고 정말 거주 여건들이 이 중산층이 없어서 이번에 뭐 양해에서 6%의 그 이번에 성장을 이룰 거다 하는 게 보통 8% 예상했는데 6% 이야기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 맥락일 거다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저녁 뉴스 시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광풍처럼 쓸어가고 있는 게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거주의 문제에 대한 좌절감들이거든요. 거주의 문제에 대한 좌절감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는 마을의 해답이 있다 이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거를 만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을에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 전 좀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이제 학회에서 2016년에 지역공동체와 기독교 교육을 할 때 그때 저 플로어에서 나왔던 질문을 잊을 수 없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려고 하면 집값이 올라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 살고 거기에서 막 공동체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5천만 원 올려라 하면은 못 살죠. 거기 떠나고 그냥 가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은 점점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민 의식보다는 이렇게 그냥 떠나면서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그 의식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거시적 문제를 어떻게 미시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러한 미시적인 접근과 아울러서 거시적인 어떤 접근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참 또 우리가 또 다른 난제에 부딪힐 수 있겠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마을에서 사는 게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얼마만큼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조금 그림자 섞인 그러한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은. 네. 네, 좋습니다. 또 우리 김도희 교수님은 저는 그 교회와 또 이 기독교가 이제 가끔 이런 그 목사님들한테 마을 목회 관한 그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책을 읽고 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좌절감 비슷하게 느끼는 그 목사님들 또 이게 자기가 그동안 신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진보적인 이야기 또 영혼 구원보다는 살아나가는 이야기에 너무 중점을 두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약간 이제 의구심 섞인 그런 눈빛을 볼 때가 많은데요.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 그래도 걱정할 거는 없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품으실 때 뭐 보수적인 생각만 갖고서 사람을 품는 것도 아니고 또 진보적인 생각만 가지고 품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양자가 다 양극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마을 속에서 자기들이 할 일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아까 이렇게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말 걸기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처럼 교회를 또 중심으로 하는 사역에도
그 나름대로 또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예전에 이제 제가 조 교수님이랑 같이 했던 제주도의 그 평신도들 교육시키고 그런 거 한 6년 동안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엽적인 일 같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에게 주어진 또 은사 따라 그냥 차분하게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전체 큰 그림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수수께끼 그 그림 맞춰 나가듯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제 자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너무 맨날 뭐랄까 그 레셔널을 너무 많이 찾고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너무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걱정만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명교회에서 책보고 가게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이 벌어지게끔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또 너무 지나치게 막 거기에 몰입하지 않으면서 살살 이렇게 일을 해나가다 보면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막 발버둥 치고 그러면서 막 좌절하고 뭐 왜 빨리 변화가 안 일어나냐 막 이래서 조바심 내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한 발자국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열심히 그냥 하다가 또 가끔 좀 이렇게 좀 게으름도 피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사람들 통해서 또 이렇게 자극 주시면 또 이거 정신 차리게 또 하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게 이렇게 자꾸 연결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두 분도 마무리 발언 좀. 네, 저는 이 책을 사실은 남편이 워낙 열심히 읽길래 그 다 읽고 나서 읽으라고 뒤에 30페이지는 못 읽었어요. 근데 아마 뒤에 30페이지가 제가 상당히 알아야 될 어떤 풀뿌리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사실 황인석 목사님 공명교회 갔을 때 어머 이런 참신한 교회도 있구나 하고 상당히 놀랐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내가 50대라고 해도 그다지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황 목사님이 하고 계신 걸 보니까 확실히 내가 50대고 이분은 나보다 확실히 젊으시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속에 어머 세상에 이런 세상 속에 이런 가지가지 아름다운 일이 글쎄 그 완성도가 어떤지 진정도가 어떤지는 내가 뭐 일일이 다니면서 검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완숙도와 진정성을 가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상당한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 아까 저기 말씀하신 조 교수님 말씀처럼 그것이 만약에 내 삶의 선교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은 1번에 해당하는 끈기하고 그 4번인가 있는 참여하고 저는 그것이 가장 그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끈기나 참여가 사실은 같은 키워드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의사소통도 똑같은 맥락이겠네. 그러다 보면 함께 끈기와 참여를 가지고 의사소통해 나가다가 보면은 따로 혁신의 어떤 파트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혁신이 이루어져 가지 않을까? 그것이 또 협치와도 연결이 되겠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부부가 이제 내린 결론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은퇴까지만 뭐 12년, 11년 남았는 65세가 이제 은퇴라고 하면 그동안에 짧게 남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 막 뭔가 속도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하지 말고 우리가 말걸기와 같은 친구 되어주기를 하다가 오자. 그럼 우리가 가 있는 동안 그 베트남에 별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말을 진정으로 걸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기도는 매일매일 열심히 하자. 이제 우리가 내린 결론이고 여기서 이제
산에 산 그림자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면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 보고 아침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게 너무 저희에게 든든해요. 아까 정말 말씀하신 결론이 어떤 구상 뭐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책들의 자극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은 저희 몫을 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외로 또 이 책을 보면서 많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 눈에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마음속으로. 네. 신석기 사진은? 저는 사실 이 교회와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평신도 선교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과 도전과 또 말하자면은 모순의 핵심 같이 그런 곳에서 있었고 또 지금도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파송교회 또 후원교회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선교사이면서 평신도의 입장에서 저는 이 5가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고민들 속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픈 현장들을 제가 봤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제가 보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통 가운데 제가 아까 이게 4번째 그 소통 속에서 저는 이제 가장 강하게 와닿았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가벼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핵심은 바로 소통의 기술이다. 소통은 학습과 훈련 그리고 공동의 경험과 기억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늘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원칙과 주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의 경험과 기억이 이게 소통을 했던 물론 소통을 해서 이제 완전하고 또 아주 쌈박하게 뭔가가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소통을 했던 그 공동의 경험과 기억들이 좀 쌓이는 걸 보고 싶다. 그리고 공동의 경험과 기억들을 만들어가고 싶다. 이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현재 파송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 최선으로 이 공동의 경험과 기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굉장히 제가 붙잡았던 게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달려왔고 저 또한 그 빠른 세대 속에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지금 베트남은 너무나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관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이 이게 몇 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이 없다면 이런 부분 소통에 대한 것이든 끈기에 대한 것이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아까 아내가 12년 남았지만 우리가 시간을 관대하게 가져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언제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의 거푸집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하려면 시간에 관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현지 제자들에게 그걸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고 교회도 또한 이런 부분들을 참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에 좀 관대하자. 좋습니다. 황 목사님? 네, 저는 아까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김도희 교수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목회자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뭐 여러 가지 신학적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이렇게 마을과 함께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부담감 없이 받아들여질 만큼의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게 또 가교마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목회자나 신학생들에게. 이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자세,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만 있다면 뭐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모양이 다를 뿐이지 어떤 형태로든 협력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가 들으려 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목회자나 또 신학생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체화시킬 수 있을까, 몸에 정말 익숙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게 신학교육에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이 두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교마가 해야 할 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제 국가의 정책이 그냥 빠른 시간에 영향 끼칠 수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실망을 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문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지금 촛불 정권으로 시작해가지고 부동산으로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 정권이 맞아요. 정말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냉소적이 되고, 냉소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 냉소적이라는 거는 그냥 거리를 두고 참여하지도 않고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보는데, 그런 점에서 그래도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국가적인 일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기회는 거의 없고, 그렇지만 자기 살고 있는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의 그 책 주제가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보고, 또 다행히 교회들이 사회적 자원 중에 하나로 일찍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활동을 해온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이 되는 거죠. 가교마도 이제 그런 희망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과 한국과 세계로 이제 확장돼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 이 책은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저도 교회 연구하면서 늘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 희망이 없는데 지역 단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데, 이 책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많이 모이시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서로 생각들을 교환하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베트남에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과 베트남이 선명하게 비교가 되고 차이가 이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양쪽을 더 잘 볼 수 있는 일종의 비교 문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책을 더 깊이 읽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이제 아주 인상 깊게 나눠준 말을 건다. 결국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을 건다.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요, 선교사님 그 4월